나오실 분부터 안내사 전달드리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에 와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지만은 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녕에서 태어나서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서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이틀 걸어서 리어카에 짐을 싣고 대구로 갔습니다. 전 가족이 걸어서 대구로 가서 제가 국민학교를 6년을 다니면서 5번의 전학을 했습니다. 창녕 남지국민학교 1학년, 대구 신천국민학교 2학년, 대구 신안국민학교 3학년, 창녕읍으로 내려와서 창녕국민학교 4학년, 그리고 5학년, 6학년을 합천 산골에서 분교에서 산골 분교에서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보리쌀 2마리를 들고 장학생을 해준다고 해서 대구로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대구 다니고 18살 때 14,000원 들고 서울로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이제 서울 사람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어릴 때 하도 밥을 안 먹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앉혀놓고 해봤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밥을 늘 굶고 살았다. 못 살아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밥을 굶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그 어린 아들 둘이가 내 검사할 때입니다. 라면 먹지, 빵 먹지, 왜 밥을 굶냐? 그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사고방식이 틀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부모님 세대가 나는 어릴 때 이래 힘들고 못 살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이야기 하면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한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세상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경험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강연장에 가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 세대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1960년대 초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어요. 그때 국민소득이 62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같은 60년대 초에 지금 미얀마입니다. 버마죠. 버마에도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내윈이 집권을 했어요. 그 당시에 버마의 국민소득이 700달러였습니다. 아시아의 부국이었어요. 부자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필리핀도 아시아의 부자 나라였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장충체육관 그거 지을 때 필리핀 원조 자금으로 지은 겁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이 나라가 1960년대 초에 아시아에 큰 사건이 두 개 있었다. 박정희 쿠데타, 내윈의 쿠데타. 그런데 쿠데타 하고 난 뒤에 나라 체제를 어떻게 잡느냐? 박정희는 자본주의 체제로 잡았어요. 내윈은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 잡았어요. 내 미얀마에 특사로 갔을 때 미얀마 지도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60년대 초에 아시아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내윈의 쿠데타, 박정희 쿠데타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너희 나라는 700달러, 우리는 62달러였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이 훨씬 지났죠. 60년가량 지나고 난 뒤에 두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미얀마는 지금도 1000달러입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3만 달러를 육박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국가 체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국민 행복이라든지 나라가 어떻게 변모하느냐, 그게 바뀌는 것이 나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하고 자본주의를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국가적 변혁이 있었습니까? 젊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사상 최악입니다. 일본을 내가 갔다 왔어요. 아베 총리도 만나고 일본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을 하고 지금 최대 호황기에 들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100% 취업이에요. 젊은 청들이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을 하고 자신들이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들 다 마련해주고 먹고 살 게 풍부해지고 이러니까 일본은 지금 2차 대전 후에 사상 최대의 호황기를 맞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럼프가 잘하니 뭐라니 욕질을 해대지만은 실제로 미국 가보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실업이 줄고 빈민이 구제되고 오바마 있을 때하고는 비교 안 되게 나라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청년들이 좀 자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당장 여러분들에게
돈 몇 푼 지어주고 지원금 몇 푼 지어주는 게 그게 청년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당장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 정책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했을 때 세금을 부담률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될 겁니다. 국가재정이 지금 부채가 이제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개인 부채, 그 다음에 국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수천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퍼주기 복지로 나라를 끌고 가는 거, 이게 5년이 지나면 국가 재정이 고갈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내 차베스 정권이 등장을 해서 석유가가 $100가 넘었을 때 석유 팔아가지고 돈이 넘쳐났어요. 그럼 그 돈을 산업 장려하고 생산하는 데 투자를 했어야지. 이것은 아예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무상복지 정책을 썼어요. 쓰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폭락을 하고 나라 수입이 없어졌어요. 공짜로 먹는데 익숙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일자리도 없어요. 일할 생각도 없어요. 무상배급을 해줬으니까. 지금은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스 한번 보십시오. 강성 귀족 노조가 판치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제조업이 없어요. 전부 해외로 다 나가버렸어요. 관광하고 공무원 일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자리를 4사람, 5사람으로 정원을 해서 늘여놨어요. 공무원 일자리라는 것은 세금 나눠먹기입니다. 국민 세금을 같이 나눠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는 세금 나눠먹기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그리스가 채택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정년을 마치고 나가면 95% 연금을 줬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사람 기준으로 100세가 비율로 가장 많은 게 그리스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요. 연금을 타먹어야 되니까. 그런 그리스가 망했습니다. 아마 회복하려면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퍼주기 복지가 얼마나 나라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강요하는지, 그것을 실정적으로 입증된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그리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 그리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한다고 하죠. 정부 계획대로 하면 2020 몇 년도인가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공무원 인건비가 327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겨우 400조입니다. 나는 경남지사로 있을 때 구조조정을 했어요. 공공기관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구조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성과는 높아지고 예산은 절감했어요. 그 절감된 예산으로 3년 6개월 만에 1조 4천억의 빚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았습니다. 땅 팔아서 빚 갚은 거 아니에요. 땅 한 평도 안 팔았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정책이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청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금년이 사상 최악의 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 수치도 그렇고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4차 산업혁명 좋은 거죠. 그런데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업 정책,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그런 기업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만든 일자리가 대강 추산해서 300만 개라고 합니다. 내 베트남의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본부가 하노이로 갔습니다. 가전사업부가 호치민으로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일자리가 삼성전자만의 일자리가 16만 개입니다. 아주 양질의 아주 고임금의 베트남 사람으로서 젊은이로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거기서 협력업체 일자리까지 합치면 30만 개를 훨씬 넘어갑니다. 베트남에 나가 있는 2,400개의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가 70만 개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하는 수출액이 전체 베트남 수출액의 22%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가 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딱 22%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를 국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이 기업을 탄압했다가는. 지금 중소기업도 양질의 중소기업도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 이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서 제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강성기종노조하고만 타협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종노조가 이 나라 근로자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일자리에서 1년의 연봉을 1억 가까이 받으면서 매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면 자기들은 파업 적립금으로 임금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그날부로 월급을 못 받습니다. 강성기종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작업장에는 자기가 퇴직하면 자식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세습 조항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물림하는 거죠. 이런 강성기종노조하고만 손잡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기업 옥죄기로 나라 전체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고 가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로 최저임금이 폭발적으로 인상해버리고, 대통령 한마디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 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 가보니까 노동 생산성은 한국보다 더 우수하고, 임금은 한국의 9분의 1에서 10분의 1입니다.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이 나라에서 기업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중소기업도 이젠 글로벌화 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보다 더 좋은 그런 복지 혜택과 임금 혜택을 가진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량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베트남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해외 탈출한 기업들이 속속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돌아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 리쇼어링 할 길은 없는가? 돌아와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그런 기업들은 없는가? 그 목적으로 베트남을 갔었는데 기업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 젊은이들 꼭 관리직이고 중요한 부서는 한국인들을 좀 젊은이들을 채용해 달라. 기업이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더라도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되니까 한국보다 몇 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국방부 이야기에서 군에서 제대하는 학생들 제대하기 1년 전에 현지어를 좀 가르쳐 달라. 근데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고 멕시코어를 가르쳐 주고 그렇게 가르쳐 줘 가지고 현지어 습득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바로 한국 젊은이들 채용하겠다. 그만큼 나라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정부가 어떻게 나라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융성하게 발전하기도 하고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나라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 나라가 정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되었으면 참 하고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 되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를 정오의 대상으로 삼는 정부는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도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가는 정오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핵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간이 커서 그런지, 무관심해서 그런지 북한 핵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봐도 미국의 텍사스에 지역구를 둔 하원의 맥선벨이 군사위원장, 이분의 말이 요즘 지역구를 가보면 옛날에는 세금이 어떻고 건강보험이 어떻고 복지기금이 어떻고 그런 걸 물었는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 텍사스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의 제일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가봐도 그렇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온합니다. 미사일을 쏘아도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북핵에 관심이 없고, 또 북핵 대처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 길인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진 건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잠잠합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 가보면 미사일 대피 훈련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이 탄저균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제일 먼저 백신을 구입하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일반 국민들은 탄저균 백신에 오염돼도 좋다는 겁니까? 북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 핵무기만 개발했으면 체제 보장용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ICBM까지 개발할까요? 6.25 때 한 달 만에 부산대구 남기고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주축이 돼서 유엔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적화통일이 무산이 됐어요. 미국을 핵미사일로 인질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력 적화통일을 하려고 할 때 참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ICBM을 개발하는 겁니다.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남침용이에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내년 3월까지 ICBM 완성 시점이라고 그렇게 보고서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방관하고 있을까요? 자기 나라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강국들이야 핵전쟁을 못하죠. 그런데 북한은 다르죠. 그거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자기 삼촌을 백주공항에서 잔인하게 독살하는 그런, 또 자기 친인척도 고사포총으로 몸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잔인한 정권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어린 지도자가 핵을 가졌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자기 나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 CIA 코리아 임무센터에 가서 북핵에 관한 브리핑을 들으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 미국이 예방전쟁을 한다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말 중에서 선제타격 말이 있고 예방전쟁 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언론에서는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남북전쟁 직전에 때리는 것이고, 전쟁 발발 직전에, 예방전쟁이라는 것은 전쟁과 상관없이 북의 주요 시설을 타격을 하는 것. 만약 미국이 예방전쟁을 시도를 한다면 북의 타격점이 750곳이라고 들었다. 맞느냐? 그 사람들 대답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 예방전쟁 타격점을 이미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방전쟁을 할 때 EMP탄으로 북상공에 터뜨리면 미사일은 마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가 1000문가량 있다. 그거 괴멸시키는데 며칠 걸리겠느냐? 우리 계산으로는 일주일 정도 본다. 그러면 하루에 한국 국민의 사상자가 몇 명 나올 것으로 보느냐? 6만 명으로 추산한다. 자기들 계산으로 한 40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 미국은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때릴 때 1년을 경고를 했습니다. 1년 이상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이 정부는 천하태평, 전쟁은 막는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한국의 동의 없이 전쟁 못한다. 미국이 언제 국지전을 시작을 할 때 그 나라 동의를 받고 했습니까? 자기 나라 이익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북핵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대화하자, 구걸하는 게 이게 대책이 아니다. 북핵을 어떻게 제거하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인지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앞에 해명을 하고
로드맵을 이야기해달라. 몇 번을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쟁은 없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군인도 싫어해요. 그런 더러나 마나한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그 대책을 내놓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는 것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된다 하는 국민이 대한민국 누가 있습니까? 하나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년 3월까지가 가장 위험한 그런 순간입니다. 3월이 지나버리면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면 타격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발발하기 쉬운 데가 늦가을부터 초봄 사이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보 위기를 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겉모습만 보고 겉멋에 취해서 사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건전한 판단과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세대가 나는 여러분들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은 내년의 슬로건으로 성풍파랑이라고 했습니다. 먼 바다를 바람 타고 헤쳐나간다는 그 뜻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성풍파랑의 기세로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